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우왕을 끌어내리고 창왕을 즉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창왕도 끌어내린 다음에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실시했죠. 고려에 있는 귀족들 토지 문서를 다 몰수해서 개경해서 다 태워버리고 새로 나라를 건국할 이제 공신이 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준 거죠. 이게 과전법이죠. 이성계가 공양왕의 아들이 명나라 갔다 오는 거 마중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못 일어나고 있을 때 정몽주라는 사람이 이성계 관련된 사람들을 유배 보내고 다 제거하려고 했죠. 이방원, 이성계의 아들, 다섯 번째 아들이 정몽주를 불러서 회유했지만 정몽주가 말 안 듣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때려 죽였죠. 정몽주가 죽고 나서 공양왕에게 양위를 받아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죠. 고려 말기에 고려를 괴롭혔던 외적, 홍건적과 왜구가 있어요. 자, 홍건적이 두 번 쳐들어와서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피난 간 적도 있죠. 한편으로는 왜구가 또 고려를 계속 쳐들어왔는데 고려 우왕 때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는 음력을 썼기 때문에 1년이 360일이었어요. 360일 중에서 133일을 외국들이 쳐들어왔다는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 360일 중에서 133일이면 3일에 한 번보다도 더 많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외국들이 한 번 그 해안가 지역으로 쳐들어오면 그 해안가 주민들을 죽이거나 네, 아니면 잡아가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 가진 것들 빼앗아 가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자, 이 왜구를 격퇴했던 영웅, 황금복을 돌같이 하라, 최영, 홍산대처, 자, 화포를 잘 사용한 최무선, 진포대처. 자, 그리고 남원에서 이성계가 황산대첩이죠. 자, 이렇게 왜구들을 격퇴하게 됐다. 넘어가서 23페이지. 중앙은 개경을 뜻한다 그랬고 지방은 개경 외에 나머지 지역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당나라 관제를 모방한 이성 육부 시스템, 그죠? 자,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이런 기관들 다 중국 관제를 모방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고려만의 독특한 도병 마사라는 관청이 있었죠. 도병 마사는 고려 후기에는 도평 의사사 이렇게 불리게 돼요. 이거는 중국에는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죠. 그리고 한편으로 고려에서는 왕이 잘못하면은 왕에게 간하고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신하들의 잘못을 꾸짖는 대간이라는 관직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품계는 높지 않지만 원래 보통 이제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관리들이 대간에 임명이 되는데 대신에 높은 관리나 왕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을 비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은 높은 관직으로 출세할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시험 성적이 좋거나 좀 뭐랄까, 싹수가 좋은 사람들은, 어, 보통은 출세하기 전에 이 대관 자리를 거쳐가지고 높은 관직으로 출세를 많이 해. 그래서 이 대관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청요직이다. 요직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이 대관 자체는 품계가 낮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출세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관 자리를 거쳐가지고 출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관들은 출세를 위한 보통 청요직이었다. 자, 고려는 지방을 오도와 양계로 나눠놨죠, 그죠? 자, 그리고 고려 수도는 크게 세 개였었는데 실제적인 수도는 개경이었지만 평양이나 경주를 서경, 동경으로 높여 불렀죠. 그러다가 한양이 명당이라는 얘기가 이제 돌면서 동경을 수도에서 빼버려요. 그러면서 동경은 지금 불리는 경주라고 불리게 되고 대신에 한양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 남경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산경에서 동경이 탈락하고 남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남경이 지금의 어디라고요? 한양, 서울이다. 그죠? 동경은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경주. 자,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 수도를 지키는 부대 4만 5천 명 정도가 있었고, 자, 고려의 고려 교육기관 어디였어요? 국자. 잘 나와요. 고구려? 태사. 네. 통일신라? 국학, 신문화그때. 발해? 주자강. 고려? 국자강. 그죠. 과거 시험. 광종 때 실시됐죠? 자,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신들이 차별받았다. 문과 위주였다. 그리고 고려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을 시험 봐가지고 뽑는 승과도 있었다. 여기 의학이라고 하는 건 한의학, 천문은 하늘 보는 거, 음양지리, 유학, 서학, 산학. 지금으로 치면은 이런 것들 공부한 사람들 전문직인데 이 당시 때는 이런 학문들 공부하는 거를 잡학이라 그래가지고 좀 경시하거나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학문 중에서 으뜸은 뭐였어요? 공자, 맹자. 그죠? 유학을 공부하는 걸 최고로 여겼죠? 그래서 이 과거 시험 과목은 유학이었어요. 유교 경전을 열심히 달달 외우는 거. 예. 자, 그리고 고려 귀족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죠? 음은 조상을 뜻한다 그랬어요. 조상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면 자식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준다 그랬죠? 넘어가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역할에 맞게 땅을 나눠줬다 그랬죠. 종신들한테 역분전. 그러다가 광종 때 호족들을 대부분 다 죽이거나 없애버리고 자 이제 관리들 순위를 매기면서 관리들에게 그 월급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게 전시과. 전지는 그 곡식을 수취할 수 있는 땅,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등급에 맞게 나눠주는 제도다. 처음에는 관품이나 인품을 좀 애매한 것들을 다 기준으로 땅을 주다가 이제 관품만 고려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전직, 현직 관리에게 다 주던 거를 현직 관리에게만, 은퇴한 관리들에게는 점점 땅을 안 주게 되죠. 자,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음서와 더불어서 잘 기억해야 되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가 은퇴하고 나서 자기 자식한테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군인전은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땅이에요. 이게 지급이 잘 안 돼서 무신정변이 일어났다 그랬죠? 2호, 예병, 형공, 6부가 있었는데 여기서 세금이라든지 뭐 그 곡식을 걷어가는 거, 세금 행정과 관련된 걸 담당하는 부서가 후부였죠.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금 관련된 부서였어요. 모내기법 얘기 저번 시간에 했죠? 이 모내기라고 하는 거는 그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일부 실시가 됐고 요거 보통 자, 10월에 벼를 수확하고 나서 빈 들에다가 보리를 심는다 그랬죠? 자, 보리가 5월까지 자라기 때문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벽실을 뿌려야 될 시기에 그 들판 구석에다가 모판을 만든다 그랬죠. 물이 찰랑찰랑한. 그래서 거기서 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리를 다 수확하고 나면 5월에 또 들이 비잖아요. 그럼 그때 잽싸게 모판에서 자라고 있던 모두를 옮겨 심는다 그랬죠? 이걸 무슨 법? 모내기법. 모내기법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남부지방 일부에서만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모내기 하는 걸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봄 가뭄이 들으면은 잘못하면은 모들이 다 말라서 죽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험 부담이 컸지만 농민들은 이렇게 안 하면은 보리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굶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점점 많이 하는 추세였다. 그리고 고려 말기에 원나라로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목화가 들어왔죠. 자, 그리고
그 왕자 출신 스님이었던 의천이 중국 갔다 와서 보니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참 편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형이었던 숙종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자, 주전도감이라는, 이 전은 돈 전자죠? 돈을 찍어내는 기구가 만들어져. 고려도 돈을 찍어내려는 노력을 했어요. 철로 만든 건원중고. 요거 한능검에 나왔어요. 성종 때. 그리고 숙종 때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주전도감을 만들고 해동통보라든지 혈구 같은 돈들을 찍어내서 열심히 돈을 유통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고려사회에서 돈이 잘 유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농업사회였고 자급자족.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 자기가 소비하고 어디 이사도 잘 안 가고 물건 거래도 많이 안 하는 그런 농업사회여가지고 상거래가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우리 고려는 송나라, 거란, 여진, 일본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했는데 그 무역을 하는 항구, 병란도죠? 자, 신라의 무역 항구 하면 어디였어요? 울산이었죠, 울산. 울산 그리고 청해진. 울산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고려는 어디예요? 병란도.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병란도였다. 그리고 이 병란도까지 찾아왔던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무슨 이름? 우리요. 자, 고려는 법적으로 신분이 양인과 천인, 양천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네 개의 신분으로 운영이 됐어요. 양인 사이에서 귀족, 중류, 양민들이 있었는데 귀족들은 이제 우리 고려 초기에 호족, 그리고 문벌귀족, 무신, 권무세족, 신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족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죠. 중류층 대표적인 사람들이 황리들이 있었죠. 자, 양민, 평민들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나라에 내는 일들을 담당했고 특히 양민 중에서 제일 많았던 농민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고려시대 때는 백정이라고 불렀죠. 조세, 공물력 세 가지 세금을 납부했다. 자, 이 중에서 그 양민 중에서 좀 차별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농업을 담당하는 차별 지역 향과 부곡, 무슨 무슨 향, 무슨 무슨 부곡, 그리고 공주명학, 소, 다인철, 소. 네. 천민은 남자종과 여자종, 노비가 있었죠. 그리고 천민 중에서 고려시대 천민 중에서 이제 도축업, 그 짐승들 도살해가지고 고기 같은 것들 팔거나 가죽 같은 거 벗겨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화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조선시대들은 이제 화척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조선시대 때는 백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신분제도, 사회정책, 태조 왕건은 흑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죠. 그러다가 흑창이 뭐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의창.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서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나무가 그 향나무죠. 그래서 그 절에 가면은 보통 그 불상 있고 그 금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 향 피워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 초록색 이렇게 얇은 그 기다란 가지 같은 거 꽂아놓고 향로 위에다가 향 피우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예, 코끝을 찌르는 그 향 냄새가 있죠. 장례식장 가도 누구 돌아가신 분들 그 영전 앞에다가 꽂아 놓잖아요. 그죠? 향 사른다고 하죠. 이 향은 그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그 나무예요. 요게 이제 삼국시대 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향나무를 부처님에게 여러 가지 소원 빈 다음에 향나무에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이거를 갯벌이나 잘 썩지 않는 공간에다 묻어 놓는 것. 그런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라고 불렀다. 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과거 시험이라든지 그 관직 진출만 안 되고 여성은 남성과 지위가 거의 대등했다. 그래서 상속에 있어서도 남녀가 네, 남자 여자가 이제 여자가 먼저 태어나면은 여자가 먼저 호적에 기록되기도 하고 뭐 남자 우월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없이 네, 출생순으로 호적에 기재됐다. 양자는 웬만하면 잘 들이지도 않아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리고 큰아들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자, 그리고 여자들 권리가 입김이 되게 세다 그랬죠? 박유라는 사람이 원간섭기 때 전쟁 많이 일어나가지고 고려 남자들이 죽었으니까 첩을 하나 두게끔 하자 그랬죠. 자, 근데 그 얘기하고 박유가 퇴근하는데 그 할머니가 박유한테 막 욕했다 그랬죠. 예, 거지 같은 노인네. 저 거지 같은 노인네가 첩을 두게끔 하자고 지금 왕한테 얘기했다 하면서 박유가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당시에 재상 중에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서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여자가 재혼하는 거가 자유로웠어요. 남편이 죽거나 예,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자 이런 경우에 다시 결혼하고 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재혼해서 여자가 새로 남자랑 시집 가가지고 낳은 그 자식, 그 자식이 관직에 진출하거나 하는데 전혀 차별받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고려 왕들이 그 이미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된 여자랑 재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원간섭기 때. 자,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혼하는 것들이 그게 흉도 아니었고 자유로워. 자, 근데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고 성리학이 점점 그 국가 이념으로 보편화가 되면서 재혼하는 게 점점 금기시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일 또 무서운 벌. 자, 여자가 만약에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뭐 여자 혼자 농사 짓기도 어렵고 직업을 구할 수 있기도 어렵죠.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자가 어느 부잣집에 뭐 첩으로 가든지 아니면 재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재혼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은 그 여자가 양반이고 남자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시험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순히 재혼한 여자, 그 엄마가 재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진출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못 보고. 음서도 범위가 줄어들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 오로지 출세하려면 이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어느 시험? 네, 그걸 합격해야 되는데 재혼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과거 시험 응시가 됐다 안 됐다? 응시조차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너희들 엄마들이 너희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안 되고 좀 힘들더라도 자식한테만큼은 좀 좋은 삶, 좋은 것들 누리게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 부모 마음을 어떻게 보면 짓밟는 학문이죠. 네, 성리학이. 자, 그런데 고려 시대 때는 이런 게 없었다고. 장례, 제사, 불교식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실 제외하고는 대부분 뭘 많이 했다? 화장을 많이 하는. 어. 요즘에도 많이 하죠. 예, 누구 돌아가시면은 예전에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화장하는 게 조금 약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탐탁스러워하지 않았었어요. 예, 화장을 하면 그 저기 뭐야 죽은 사람 시체를 다 태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강이나 바다 같은 데 일부는 뿌리고 일부는 그 납골가당 같은 데다 이렇게 모셔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 특히 부모 시체를 불태운다는 것 자체를 그냥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불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부모님 시체를 이렇게 뭔가 훼손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집이 잘 사는 사람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좋은 그 장지, 저 무덤 할 곳을 정해가지고 부모님들을 고이 묻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 때나 아니면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할까요? 이렇게. 두 번 절하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를 꼭 했어요. 음. 90년대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고, 선생님 위로 올라가면 더 했죠. 그게 어느 시대 그 분위기? 유교. 그러니까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했던 사회가 조선시대죠. 조선이 일본에게 망한 게 1910년인데, 조선 망하고도 1990년 되면은 100년이 안 된 시기잖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핸드폰이랑 다 있었던 시대인데도 여전히 그렇게 그 유교식 제사라든지 장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최근 한 2000년대 넘어서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요즘에 오히려 매장하는 집안을 보기가 더 드물어요. 그 매장하게 되면은 장지 마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 기일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제사 지내거나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더 많이 한다고? 사실 화장을 많이 하죠. 예. 요즘에 선생님 최근에 장례식 가본 것 중에서 매장한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최근 한 5년 사이에 선생님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 40 이제 되는 나이인데 요 나이 때 되면은 부모님들이 슬슬 아파요. 어. 너희들 부모님들 언제까지나 짱짱하고 건강할 것 같죠?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예. 선생님 나이 이제 30대 접어들고 하면은 부모님이 아프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벌써 돌아가신 친구들도 몇몇 있어요. 예. 요즘에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는 하는데 대신에 사람들 병 없이 오래 사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보통은 식습관이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뭐가 생길까요, 많이? 독소. 뭐 더 한 글자 더 센 거. 암 많이 걸리신다. 선생님 그래서 친구나 주변 부모님들 중에서도 암 걸려가지고 전혀 징후가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병원 가보니까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스트레스 안 받게 잘하세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렇게 돌아가시면은 화장들을 많이 해요. 계속 화장하는데. 그쵸? 강아지들도 강아지 장례식 있잖아. 그거 동물병원에 한 15만 원인가 20만 원 내면은 그거 해줄 거야. 응. 자, 33페이지 유학 성종 때 시무 28조. 이때부터 지방에 뭐가 파견됐어요? 지방 외관이라고도 하죠. 12목이라는 곳에 파견되죠. 고려 중기에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급제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는데 이때 과거 시험 출제위원 30년 했던 사람 해동공자 최충. 고려의 교육기관 하면은 국 자, 인기가 많이 없었다 그랬죠. 오히려 최충이 열었던 학원들이 인기가 워낙 훨씬 많았다 그랬죠. 문헌공도. 이런 문헌공도 같은 최충같이 과거 시험 출제 경력 있는 사람이 만든 학원이 크게 12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사학 몇 도? 12도라고 불러요. 고려 말기에는 복자감이 이름을 뭐로 바꾸게 된다? 성균관으로 바꾸게 되고 자 이제 원나라에서 새로운 학문 해요.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죠. 이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신진, 역사책 2권, 고려 전기의 삼국 기전체로 썼다 그랬죠? 제왕의 기록, 본기, 인물의 기록, 열전, 기와 전.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신라본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는 것에서 신라 계승의식. 그리고 막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든지 막 지어내는 이야기를 따로 안 적었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 전한다. 수리, 유작.
고려 후기에는 삼국유사. 삼국유사에서 사자는 이야기 사자라 그랬죠? 자,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이련이 듣고 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대로 적은 거죠. 여기서 약간 과장되거나 꾸밈들이 좀 들어가기도 했다 그랬죠? 막 저번 시간에 우리 지증왕 얘기 봤죠? 거대한 왕, 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괴력, 난신. 이련이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주로 불교사 위주로 이게 기록이 됐죠?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그 2차 돈의 목을 쳤을 때 흰 뭐가 나왔다고 적혀 있을 거야. 흰 피가 나왔다고 나오고 삼국유사에서는 목을 쳤을 때 흰 젖이 나왔다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삼국유사가 쓰였을 시기는 원간섭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게 고려가 이제 거의 이제 짓밟히고 있던 시기인데, 그래서 단군 조선에 대해서 이련이 기록을 했다 그랬죠.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기가 기원전 2333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그 전설 속의 요임금이 나라를 세운 시기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중국 역사 못지않게 오래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깊다.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죠. 네, 민족적 자주의식. 좋게 말하면 이렇고 정신 승리죠, 얘는. 자, 불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넘어가세요. 34페이지.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절이 고려 망할 때까지 전국에 500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태조 왕건이 수녀 10조에서 자, 이 불교를 이렇게 나라의 국교로 정할 것을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려는 그죠, 불교의 나라였다. 논산에 개태사라는 절을 지어. 이 개태사는 열 개자거든요. 크게 열었다 이런 뜻이에요. 후백제 신라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크게 열었다. 그런 뜻에서 개태사가 만들어지는. 개태사 이거 문제 나왔죠? 지금 숙제 내준 거에 한번 나왔어요. 찾는 것 문제. 개태사 하면 어느 왕을 떠올려라? 태조 왕건을 떠올려. 자, 우리 이 사원이라고 하면 좀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원의 동의어 절이죠, 절. 예. 스님들이 있는데 산속에 있는 거. 그리고 사원을 또 이렇게도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예. 초등학생들 가르쳐 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절이나 사찰이나 사원 이런 단어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불국사라고 얘기하면은 불국사가 뭔지를 몰라요. 불국사에서 사가 절을 뜻하고 불국이 부처님 나라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렇게 절인데 이 불국사가 뭐예요?라고 그냥 되게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스님들을 승려라고 하죠. 예. 그리고 또 스님들을 낮춰가지고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불러요. 중이라고 부르죠. 중, 그죠? 스님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 혹은 승려, 뭐 스님 같은 표현이에요. 다. 여자 중을 뭐라고 할까요? 여자 스님. 비군이라고 불러요. 비군. 여기 저 광평대군묘 옆에 그 왕국초등학교 가는 길에 비군예회관 있죠. 예. 요 비군예회관 꽤 크게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머리 깎으신 그 여자 스님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비군이에요. 예. 춘만. 그죠? 예. 좀 그 비군이도 이렇게 막 어, 중이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승이라고. 여승. 자, 근데 이 사원이 그러니까 항상 이거 역사의 제1 원칙인데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물이 흘러야지 안 썩죠.
근데 고여있는 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썩어요. 고인물. 여기서 고인물이라고 얘기하는 대상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자, 이게 역사의 그 몇 안 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 불교가 너무 나라의 후원을 많이 받고 나라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이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도리어 이제 공격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불교에 대해서 견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 이제 군대 안 가죠. 그리고 이 절 명의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들은 또 세금도 안 낸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절에서 노비도 많이 데리고 있고 그 물건 같은 것들 만들어서 팔거나 고리대금을 운영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탈세하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든 다음에 절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놓고 세금을 안 냈다 그랬죠.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가기 시작한 게 절이에요. 자, 그리고 불교 안에도 지금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성당이나? 네. 교회 안에도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해가지고 여러 교파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어요. 오, 맞아요.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저 인도에서 갈리기 시작한 거고, 동양으로, 동아시아, 중국으로 넘어온 건 다 대승불교예요. 근데 그 대승불교 안에서도 결국 불교의 최종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교리를 강조한 종파가 교종이에요. 이 교리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쵸? 부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불경이죠. 스님들 불경 외우잖아요. 그 불경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해야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무슨 종파? 교종이에요, 교종. 삼국시대까지는 교종이 대세였어요. 우리 그 원효대사 의상 스님 그런 스님들이 이제 해초. 다 어떤 스님들? 교종을 믿는 스님들이. 예. 원효는 조금 접근이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원효가 책을 많이 남겼다 그랬죠. 이론서를. 교종 스님을. 선종은 이게 중국에서 새로 생긴 종파고 고려로 넘어왔는데 참선을 강조하는 종파예요. 이게 신라 말기에 들어왔죠.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부좌, 찍상다리 같은 거 하고 눈 감고 그냥 명상하거나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 뭔가 교리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그냥 벽만 보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는 거나 아니면 하나의 점 하나 찍어 놓고 이것만 계속 보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이 선종이에요. 이 선종의 대표적인 승려, 신라 말기에 누가 있었어요? 조선이 있었죠, 그죠? 선종의 그리고 아홉 종파를 선종 부산이라고 불렀었죠. 이게 고려를 건국하는데 그 큰 밑거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교종과 선종이 서로 자기네 의견이 맞다고 대립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도 예를 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감리교 교회 가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게 또 맞지 않죠. 약간씩 교리나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그 자기네 교리에 대해서 그것과 다른 집단을 이단이나 서이비로 배척을 하죠. 그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근데 불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교종이냐 선종이냐 가지고 대립이 있었는데, 이 대립을 이제 화해시키고 하나로 좀 품으려고 했던 스님이 의천이라는 스님. 자, 고려 스님은 대표적으로 세 명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 전기의 한 명. 누구? 의천. 고려 전기의 누구? 의천. 고려 후기에는 무신집권기 때 스님, 진우를 기억하세요. 진우. 진울. 그리고 삼국유사를 썼던 원관섭기 때 이련 스님. 네. 그 세 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 전기는 누굴 기억하라고요? 의천. 의천은 왕자 출신의 스님이었어요. 고려 후기는 누구랑 누구? 진울과 일현대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의천. 이 대각국사라는 치고는 국사는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서 스님도 과거 시험 봐가지고 뽑았다 그랬죠. 그 스님들이 받을 수 있는 관직 중에서 제일 높은 승직이에요. 스님들 관직, 승직. 네. 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의천의 형이었던 숙종이 자기 동생 의천이 먼저 죽은 다음에 슬퍼가지고 붙여준 시호예요. 자, 대각국사 의천 잘 기억하세요. 의천은 일단 왕자 출신이라는 거, 문종의 아들이었고 그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중국을 배 타고 건너서 이제 중국 가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나 교리 같은 것들을 적어놓은 해설서를 교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 교장들을 자기 사비, 그러니까 왕자니까 돈이 많았겠죠. 자, 이런 것들로 다 송나라 가서 많이 구매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배에다 잔뜩 싣고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신편, 재종, 교장, 충록이란 책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 교장이 아까 부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신편은 새롭게 펴낸, 재종, 여러 종파들의 교장을 다 모아놓은 그런 책이다. 교장 백과사전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 개경에다 국청사란 절을 만들었고, 자, 당시 교종이랑 선종이란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파들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게 해동 천태종이다. 자, 의천하면 어떤 종파라고요? 천태종. 해동 천태종. 원래 중국에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있었기 때문에, 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킬 때 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죠. 발해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해동. 그죠? 그래서 의천이 가져온 중국의 천태종, 이게 고려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게 해동 천태종이다. 의천은 중국 가서 이거저거 보고 와가지고 돈 쓰는 거 좋다고 판단을 해서 왕한테 건의를 했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주전론을 건의했고 그 결과 형이었던 숙종이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화폐를 찍어내줬다 그랬죠. 해동 통보라는 돈을 찍어내게 되죠. 또 비싼 돈, 은으로 만든 활구라는 은병이 또 유통되기도 한다. 자, 고려 후기 스님 하면은 보조국사 지둘, 네.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 보조국사 누구라고요? 진울. 선, 그쵸.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스님들인 거예요. 인정하는 스님들, 나라에서. 당시 불교계가 많이 타락했어요.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불교계가 타락한 거 어떤 식으로 많이 타락을 했을까요? 승려들이 연료, 결혼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원에서 제, 고리, 연료, 고리대금업을 한다 그랬죠. 면세, 탈세, 그리고 군대 안 가요. 군역 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다 그랬죠. 진울 스님이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래서는 안 돼. 우리 불교가 달라져야 돼.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 이런 운동들을 결사 운동이라고 해요. 자, 이때 진울이 중심으로 삼았던 절이 수선사라는 절이에요. 지금 송광사라고 불리는데 이 절이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울국사의 불교 개혁 운동을 수선사 결사라고 불러요. 진울국사는 여러 종파가 또 나눠져 있었던 거를 다시 한 종파로 통합을 하는데 진울국사는 조계종이에요.
의천, 천태종, 진울은 무슨 종? 조계종. 자,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요것도 하나 알아두실 거는 일현 있죠. 삼국유사 일현. 일현은 보각복사라는 승직을 받았어요. 자, 의천은 무슨 국사였죠? 대각복사. 진울 보조국사. 일현 보각복사. 일현의 고향 경상북도 지금 거의 소멸 직전의 도시예요. 노인들밖에 안 사는. 신생아가 0명. 너희 지방 도시들 가본 적 있어요? 여기 서울 말고 지방 도시들 혹시 가본 적 있어요?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런데? 거기 가면은 너희 같이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죠? 다 누구들만 많이 살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나 거기 원래 태어나서부터 사시던 농사 짓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산다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적고 지금 거의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가 경상북도 군위라는 곳이에요. 군위. 경상도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근데 이 군위 고장에서 그 제일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항상 광고로 내거는 게 삼국유사의 고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현 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해놨는데 그쵸 서울이 안 와요. 예. 인구가 지금 땅은 꽤 넓거든요. 서울보다 넓은가 면적이 그런데 인구가 지금 2만 명이 안 되나 그럴 거예요. 어. 지금 시골들은 다 그래요. 선생님 군 생활했던 데가 저 강원도 평창이거든요. 강원도 평창 들어봤어요? 스키장 있고. 자, 거기가 서울보다 면적이 2.5배예요. 인구, 예, 엄청 크죠? 근데 산이 많죠? 인구가 선생님 군 생활할 때 5만 명 남짓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기가 어떨까요? 엄청 좋아요. 나중에 진짜 은퇴하면 그런 데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버스 터미널을 내리잖아요, 평창에? 그럼 벌써 그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달라요, 느낌이.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 와가지고 강변 터미널 이런 데 내리면은 탁해요, 탁해. 넘어가세요. 36페이지. 자, 고려는 도교를 믿기도 해서 도교는 자연에 있는 잡신들이 숭배하는 종교라 그랬죠? 삼국시대 때 금동대양록, 산수문이 벽돌, 사신도 이런 게 다 도교란 말이에요. 도교하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팔관에. 자, 이 팔관에는 고려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강조한 불교 행사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꼭 불교 신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자연의 잡신들이나 이런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축하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열렸다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그랬죠. 그리고 이 팔관회 같은 것들 할 때, 불교 행사 할 때 바깥에다가 단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노래 부르고 즐긴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야단 없어. 법석을 떤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기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 호족들이 경주 중심의 그 신라 사회에서 지방,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명당이 있고 지방에 새로운 기운이 있다. 그러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게 풍수지리설인데 이 풍수지리설이 고려시대 때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자,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강 무슨 강일까요? 충청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강. 금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금강 중류에 있었던 백제 두 번째 수도가 웅진 들어봤죠? 금강 하구에 있는 백제 마지막 수도가 삽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웅진이나 삽이나 어떤 강을 끼고 있어요? 이렇게. 금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금강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차령 산맥이. 자, 백제가 장수왕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수도 위례성을 뺏겼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도망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공주죠, 여기 웅진. 그죠? 웅진을 수도로 삼은 이유는 차령산맥과 금강이 이걸 막아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전해지거든요. 차령산맥 이남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차령산맥 남쪽에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충청도, 전라도를 기본으로 한 나라. 백제 중에서도 어떤 백제? 왕건이 멸망시킨 나라. 후백제죠. 후백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잘 봐요. 금강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활을 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수도 개경을 쏘겠죠. 이런 게 풍수지리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여기 충청남도 일대는 반역의 땅이니까 여기 인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훈요 10조에 남긴 왕건의 부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신옥이에요? 그죠? 미신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봐요. 실제로 이 금강 이남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을까요? 자, 고려 초부터 고려 인종 때까지의 그 인재들 쓴 거 보면은 이 금강 이남의 인재들 아무 차별 없이 잘 썼어요. 예. 그러면 왜 이런 게 훈요 10조에 남았을까요? 미신이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훈요 10조가 왕건이 남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훈요 10조는 왕건이 남겼다고 전해져 오긴 하는데 이 훈요 10조를 기록한 세력이 인종 때의 김부식이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자, 보세요. 고려 현종이라는 왕 기억나요? 대량원군 현종 기억나죠? 목종이 강조한테 죽은 다음에 대량원군 현종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현종의 그 할머니 쪽이 경주 김씨 쪽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김부식은 또 어느 김씨예요? 경주 김씨죠. 그래서 현종 때 이후로 경주 김씨들이 그 문벌귀족으로서 딱 그 고려 관직, 높은 관직에 많이 포진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신라 출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그 자기 그 과거의 라이벌이었던 이 백제 출신들이나 이쪽 출신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 역사, 고려시대 왕건 때부터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쪽 출신들을 배제하려고 의도적으로 훈요 10조에 이런 얘기들을 넣었다라는 게 역사학계에서의 정설이에요. 네. 훈요 10조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전하긴 하지만 진짜 차별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도 풍수지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고려 중반부부터 한양 명당설이라는 게 대두하게 되면서 자, 한양이라는 곳은 지금의 서울이죠. 자, 그래서 원래 수도 역할을 하던 삼경 중에 하나였던 동경, 여기 경주죠? 이게 이제 동경에서 경주로 수도에서 탈락을 하고 새로 수도가 된 곳이 남경인데 여기가 어디였다? 그쵸, 한양이었다. 서울이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도 서경 쪽이 대화세다.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금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거꾸로 사대할 것이다. 자, 서경 길지설 이런 것들이 대두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게 조선시대로 연결되면서 나중에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삼는데 영향을 또 주게 되죠. 한양이 명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인쇄 잘 나오죠, 인쇄. 자, 우리 먼저 목판 인쇄물 초조대장경이 있어요. 초조가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죠. 거란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몽골 쳐들어왔을 때 불타죠. 거란 쳐들어왔을 때 만들어졌다가 몽골 쳐들어왔을 때 불타죠. 그리고 나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최후가 이제 불교를 후원하면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죠. 다시 만든 대장경 해가지고 이 대장경을 제조대장경. 장경판이 몇 판이라 그랬죠? 그쵸. 8만 개라고 했죠. 그래서 8만 대장경.
이 대장경판 하나 안에 글을 한자로 글자가 한 50여 자 정도 써 있다 그래요. 이거 나무로 이제 만든 목판이니까 이걸 깎아서 만들어야겠죠. 그럼 그 장인들이 보통 스님들이 이걸 했는데 그 한자를 한자 깎아요. 끈 다음에 뭐 했을까요? 절이에요, 절. 아, 계속 절하면서 그치. 그 다음에 또 깎고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할까요? 저 절을. 또 절해요. 50 곱하기 8만 해봐요. 50 곱하기 8만. 400만이죠, 400만. 그렇죠. 한 글자 쓰고 절함. 여러 스님들이 절을 400만 번을 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8만 대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할 시간에 뭔가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좀 더 다른 일을 했으면 그래도 몽골 침략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려는 아무튼 이걸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었죠.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보관했는지 중요하죠. 해인사에다 보관하죠. 해인사에 이 팔만대장경판을 모셔놓은 그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로 만든 장경판전이 있어요. 선생님 2011년에 선생님 역사학과 나왔기 때문에 여기 도적답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때 공사 중에서 못 들어갔어요. 젠장. 정대불사가 뭐냐면 여기서 정이 정수리예요. 정수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 대장경판을 이 머리 위에다가 이고 네. 자, 뭐 그 장경판 전 그 건물 주변을 돌거나 소원을 빌면서 불공을 드리는 행사를 정대불사라고.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원래 이 팔만대장경판이 강화도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 몽골 쳐들어왔을 때니까. 그러다가 이게 강화도에 한동안 보관이 돼 있다가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됐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은 유교의 나라지만 조선 왕들이 불심이 대부분 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불교를 되게 뭐랄까 좋아했던 왕인데 이성계가 이 팔만대장경판을 스님들을 시켜가지고 이 합천의 인사로 옮기게끔 한 거예요. 건국 초기에. 근데 그 옮기게 할 때, 되게 이게 뭐랄까 귀하고 중요한 그 불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 스님들 정수리, 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옮기게끔 했다고요. 여기서 유래한 행사가 정대불사예요. 요것도 한능검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팔만대장경판 정대불사. 금속 활자. 목판 활자가 원래 먼저였는데 목판 활자의 단점은 뭘까요? 그 나무가 잘 썩어요. 네. 그리고 나무에다가 먹물 같은 거 묻힌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찍어내면 그 나무라는 거는 방금 얘기한 대로 잘 썩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보관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근데 금속 활판은 좀 어때요? 그쵸. 녹은 슬더라도 이게 썩지는 않죠. 자, 하지만 요거는 만드는 게 더 어렵죠. 이제 그 열로 녹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더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상정 고급 예문이라는 금속 활자가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 전하지는 않아요. 그 고려사 기록에만 남아있어요. 상정 고급 예문을 찍어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거. 직지심체 요절. 요절은 중요한 것을 모아놨다 이런 뜻이고 직지심체는 고진 마음, 고든 마음, 그러니까 바른 마음 이런 것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다라는 내용의 불경이에요. 직지심체 요절은 금속 활판 인쇄 물이에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이에다 찍어놓은 그 금속 활판 인쇄 물이다.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직지심체 요절. 자, 건축 요거는 좀 중요하죠. 주심포와 다포. 한옥 건물 보면은 보통 나무로 기둥이 돼 있죠. 그리고 위에 지붕 있죠. 기둥과 지붕 사이에 그 지붕을 떠받들어 주기 위해서 그, 이렇게 기둥 위에 박아놓는 그
이렇게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포라고 불러요. 자,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이 있으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예,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을 공포라고 불러요.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이거를 주심포라고 불러요. 가포는 공포가 기둥 위에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들어가요. 요 사이에도. 요거를 다포라고 불러요. 다가 많을 다자거든요. 공포가 여러 개인 거예요. 이 공포는 지붕을 떠받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장식용으로도 쓰이는데, 자, 공포가 기둥 위에만 들어가면 이걸 무슨 포라고 부른다고요? 공포가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개가 들어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자, 나중에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다 다포를 써요. 이 무거운 지붕 무게를 떠받치려면 공포가 많은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려 그, 초반에는 이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심포 건축 이게 많이 출제가 돼요. 먼저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최고. 최고라고 하는 거는 가장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죠? 가장 원했던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죠, 그죠.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리고 영주 부석사 기억나죠? 부석사 의상대사가 당나라 갔다 와서 만든 절이잖아요. 그죠? 이 부석사는 신라 때 만들어졌는데, 그 부석사 안에 있는 무량수전이란 건물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이 무량수전에서 무량이란 용어는 그 무한하다라는 뜻의 불교 용어고, 이 무량수전 가보면은 기둥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기둥을 무슨 기둥이라고 한다? 배흘림 기둥이라고 한다. 요거는 이란, 페르시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그 이란 지역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런 양식을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까지. 자, 이런 건물들은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무슨 양식이다? 주심포 양식이다. 자, 석탑 요것도 출제 많이 됩니다. 고려 전기에는 다각 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신라 시대 때는 어떤 탑이 주로 만들어졌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했죠. 그래서 몇 층 탑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3층 탑이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석가탑도 3층이죠. 가문사도 3층 탑이고. 근데 고려 초반부에는 중국 영향, 특히 송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각도 많고 층수도 많은 탑이 만들어져요. 월정사 몇 각, 8각, 9층 석탑. 이 월정사가 어디 있냐면 선생님 군 생활했던 데 강원도 평창에 있어요. 오대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오대산 들어가는 입구에 이 월정사가 있어요. 정말 엄청 유명한 절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투경찰을 했었어요. 전투경찰은 경찰서에서 살면서 뭐 출동 나가거나 하는 경찰 부대인데, 경찰서 정문 지키거나 하는 그런 부대예요. 네. 근데 이 월정사에 가을 되면은 방문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막 진짜 몇만 명씩 왔다 갔다 해요. 축제 기간에. 그때 여기 가보면은 그, 네. 이 월정사 절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많이 봤는데 절도 엄청 크고 이 특히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소위 말하는 이 오대산의 랜드마크. 너희들은 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월정사란 탑은
월정사 탑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 어디에 있다? 평창에 있다. 그리고 오대산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 고려 후기 때는 이제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라는 나라가 중국에 들어서죠. 몽골이 세운. 그 원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층수는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각은 이 사각. 경천사지 10층 석탑. 경천사란 절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고, 아, 요건 중요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원래 개성에 있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 문화재 많이 약탈해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 정치가 하나가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해체를 해가지고 이걸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조선 총독이 아 이거 그래도 저 뭐랄까 그 랜드마크고 개성에서 좀 괜찮은 문화재인데 이걸 냅둬가지고 그 사람들 더 방문객을 유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개인이 가져갔던 걸 다시 가져왔어.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비를 맞으면은 훼손될 확률이 높은 자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경복궁 앞에 잠깐 전시를 해놨다가 지금은 저 용산 이촌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현관에다 뒀어요. 그리고 이것도 유리관으로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외부에 있지 않고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있습니다. 이게 가면은 너희도 나중에 가면 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고려 도자기 하면은 청자예요. 고려는 푸른 도자기. 무슨 도자기? 청자. 도자기 원조는 송나라인데 그 송나라 도자기 기술을 고려가 많이 배워와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고려는 푸른 빛깔 도자기, 청자를 만들었고 순청자를 만들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청자 표면을 파내가지고 하얀 점토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구워내는 기술을 상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상감청자가 12세기부터 만들어진다. 상감청자는 청자 표면을 파낸 다음에 하얀 진흙을 집어넣고 구워내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고려 말기부터는 이 청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예뻐져요. 고려 초기의 청자는 그 송나라 기술을 거의 그대로 이식을 해와가지고 굉장히 예쁜 빛깔이 났는데 고려 후기부터는 그 몽골 애들은 원래 도자기를 잘 못 만들거든요. 근데 몽골의 그 가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청자 색깔이나 그 만드는 예술성이 좀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색깔이 탁한 좀 못생긴 청자가 나오는데 자 이게 보다 보니까 안 예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얀 빙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만든 도자기가 무슨 사기? 분청사기다. 분청사기는 백자예요, 청자예요? 백자예요, 청자예요? 청자죠, 청자. 별로 색깔이 안 이쁜 청자인데 여기다가 하얀 분을 입혀가지고 다시 구워냅니다. 근데 그리고 분청사기 그 하얀 분으로 칠한데 표면에다가 막 물고기 그림이나 이런 것들 그려놓거든요. 근데 고려 초반부에 만들어졌던 이 청자나 상감청자에 비하면은 예술성이나 조형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상감청자 이런 거 하나 만약에 너희 그 발견하잖아요? 요 가격 얼마나 할까요? 1억, 찍어봐. 10억, 1억 업, 10억 업, 50억, 100억. 50억 다운, 한 40억 정도예요, 하나에. 고려시대 도자기 같은 거 하나 발견하면 인생 역전이죠. 자, 고려시대 그림하면 공민왕이 그렸다는 천산대렵도 그리고 수월관음도가 자주 출제가 돼요. 특히 이 수월관음도는 많이 나왔어요. 천산대렵도는 사냥하는 그림, 이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냥하는 그림을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이고 수월관음도는 금가루 이용했다. 관음부처가 물과 달을 끼고서 생각에 잠긴 그런 그림을 금가루로 표현한 수월관음도가 고려 그림으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쉬었다 할게요.